새벽 3시.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 그날은 달랐다. 평생을 살아온 75년 중에서도 그날만큼은 달랐다. 쿵, 쿵, 쿵. 거친 두드림이 새벽의 정막을 갈랐다. 박순덕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며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꿈이길 바랐지만 차가운 현실이 내 등골을 타고 올랐다. 이 새벽에 누가 중얼거리며 귀를 기울이는 순간 절망에 젖은 남자의 목소리가 문틈을 뚫고 들어왔다. 할머니, 할머니, 제발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의 주인을 알아챈 순간 내 심장이 쿵 떨어졌다. 진수. 1층에 새들어 사는 20살 남짓한 그 착한 총각. 계단에서 마주칠 때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던 예의 바르고 조용한 그 아이. 무슨 일이기에 새벽에. 하지만 다음 순간 들려온 말에 내 온몸의 혈액이 얼어붙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도망가라고? 왜? 무엇으로부터? 묻기도 전에 내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평생을 살아온 육감이 생존 본능이 소리쳤다. 위험하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풀고 문을 열었다. 진수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 공포에 질린 눈동자,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 그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다.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그가 내 손목을 잡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평생 모은 통장과 도장, 얼마 안 되는 현금이 든 가방 하나만 낚아채 들고 집을 나섰다. 그 순간부터 내 평범했던 75년의 인생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계단을 뛰어내려 건물 뒤편 골목으로 향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다 우리를 보고 달아났다. 겉보기엔 평범한 새벽 풍경이었다. 하지만 내 발걸음은 생전 처음 겪는 공포에 휘청거렸다. 쿵. 뒤에서 무거운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살던 2층, 내 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뭔가 단단하고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듯한. 저게 뭐지?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진수가 나를 더욱 강하게 끌며 말했다. 할머니, 멈추면 안 돼요. 더 멀리 가야 해요. 하지만 내 시선은 자꾸만 집 쪽으로 향했다. 분명히 전등을 끄고 나왔는데 창문 사이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누군가 내 방에 있다. 그 깨달음이 등골을 타고 올랐다. 골목 끝에 도달한 진수는 휴대폰을 꺼내 짧게 통화했다. 지금이요.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나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가로등 불빛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이었다. 할머니, 이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내 심장이 쿵 떨어졌다. 사실은 할머니 며느리분과 아드님이 할머니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이 정지했다. 내 귀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죽이려고 한다고?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새벽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어왔지만 그 말이 내 심장을 더욱 얼어붙게 했다. 손끝이 저릿했고 다리에서 힘이 빠져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진수의 목소리는 무겁고 확신에 찼다. 저는 이미 며칠 전부터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할머니를 처리한다는 대화를. 처리한다.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처리한다니. 마치 내가 버려야 할 쓰레기라도 되는 것처럼. 순간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며느리 미영이가 집을 팔자고 조르던 일들. 어머님, 이 큰 집에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작은 원룸으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던 순간들.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아졌다더라고요. 어머님 같은 분들이 행복하게 지낸다고. 그리고 아들 준호가 전화를 피하던 날들. 엄마 바빠서 못 받았어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모든 게 연결되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누구 것이 될까? 내 통장의 돈은?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만약 내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방금 내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진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할머니는 지금쯤 내 방에서 차가운 시체로 발견되었을 거예요. 몸서리가 처졌다. 새벽 바람이 내 얇은 잠옷을 흔들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표적이 되어버린 사람이었다. 내가 75년간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말이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진수야.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넌 왜 이런 걸 알고 있는 거니?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사실 저는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에요. 또 다른 반전이었다. 그럼 넌 누구니?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보호하기 위해? 누가? 왜? 누가 나를 보호하라고 했다는 거니? 진수는 깊은 숨을 쉬었다. 할머니, 첫째 아들분이요. 순간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첫째 아들? 그럴 리 없어. 내 첫째 아들은 20년 전에 죽지 않았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살아계세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20년 전, 내 첫째 아들 준석이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집을 나간 지 한 달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강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DNA 검사 결과 준석이가 맞다고. 나는 그때 죽을 만큼 울었다. 내 품에서 키운 첫째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에 몇 년간 헤어나올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진수가 뭐라고 했나? 살아있다고? 정말로? 네, 그분이 저를 보내셨어요. 둘째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해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서요.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준석이가 살아있다니. 그럼 지난 20년간 나는 뭘 위해 울었던 걸까? 그럼 강에서 발견된 시체는 가짜였어요. 준석 아저씨는 빚쟁이들을 피해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해외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20년간 돈을 벌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죽었다고 생각한 첫째 아들은 살아있고 살아있다고 믿었던 둘째 아들은 나를 죽이려 한다니. 할머니, 지금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게 급선무예요. 진수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곧 아침이 되면 그들이 할머니가 없어진 걸 알 거예요.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겠어. 예? 진수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도망치지 않겠다고 했어. 내 목소리는 확신에 찼다. 75년을 살아온 박순덕이가 내 새끼들한테 쫓겨 다닐 순 없어. 진수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다. 하지만 위험해요. 그들은 정말로 할머니를 죽이려고 한다고?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가 먼저 죽여버리면 되잖아. 그 순간 진수의 눈이 커졌다. 아마 자상하고 온화한 할머니로만 알고 있던 내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한국 전쟁을 겪고 살아남은 여자다. 남편 없이 혼자 두 아들을 키워낸 여자다. 75년을 치열하게 살아온 여자다. 내가 그렇게 만만한 할머니인 줄 알았나? 진수야, 내 첫째 아들. 준석이와 연락할 수 있니? 네, 가능해요. 그럼 연락해. 그리고 말해. 엄마가 반격을 시작한다고. 새벽 하늘에 첫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하루는 내 인생의 모든 날과 달랐다. 오늘부터 나 박순덕은 더 이상 그저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다. 나는 전쟁을 선포한 할머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찜질방의 따뜻한 공기가 내 몸을 감쌌지만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갔다. 새벽에 그 끔찍한 문 두드림 이후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프런트의 형광등,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만지작거리는 청년, 수건을 접는 직원의 손끝. 모든 평범한 일상이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는 수사관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왜?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었다. 진수를 다시 바라봤다. 이 아이의 움직임에는 20살 남짓한 청년에게서 보기 어려운 침착함이 있었다. 발걸음은 허둥대지 않았고 시선은 늘 앞을 먼저 살폈다. 이상해. 너무 익숙해. 그날 새벽 골목 끝에서 진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던 순간이 떠올랐다. 지금이요. 짧고 확신에 찬 목소리.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금까지 나를 몰래 보호해왔다는 것도. 할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래, 말해봐. 사실 저는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에요. 내 심장이 쿵 떨어졌다. 또 다른 반전이었다. 그럼 넌 누구니? 진수는 깊은 숨을 쉬며 말했다. 형과 함께 민간조 사업을 돕는 조수예요. 이 건물 주변에서 벌어지는 보험 관련 수상한 움직임을 오래전부터 기록하고 있었어요. 보험? 순간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우편함에 꽂혀있던 알 수 없는 홍삼 판촉 전단. 건물 현관 CCTV 근처에 며칠 사이 새로 붙은 작은 검은 점. 밤마다 복도를 서성이던 낯선 그림자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건물 전체를 겨냥한 도난 사건인 줄 알았어요. 진수가 계속 말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표적이 한 사람으로 좁혀졌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할머니요. 내가 표적이라고? 왜 나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목소리가 떨렸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돈이 되는 존재였거든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되는 물건이었단 말인가? 보험 약관의 몇 줄, 부동산 등기부의 몇 줄, 도장 하나와 서명 하나로 바꿔치기 가능한 인생이었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침울했다. 그때 갑자기 떠오른 기억이 있었다. 며칠 전 내 서랍에서 본 적 없는 서류. 흰 봉투에 보험사 로고가 박혀 있었다. 잠깐. 내 집에 있던 보험 서류. 그거예요. 진수의 눈이 번뜩였다. 그 서류는 할머니가 신청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할머니 몰래 만들어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의 손이 내 삶을 미리 설계해둔 것이다. 집을 판다. 요양원으로 간다. 보험 수령자는 며느리. 이해득실은 이미 계산 완료. 나는 단지 빈칸을 채우는 서명 도구였을 뿐. 그들의 계획은 정교해요.
진수가 작은 가방을 열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준비했어요. 가방 안에는 내가 본 적 없는 것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소형 녹음 장치, 의자 밑에 붙일 수 있는 얇은 카메라, 몰래 설치해도 눈치채기 어려운 검은 원형 스티커. 이 모든 것들이 할머니를 대신해 말해줄 거예요. 내 마음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떨림이 일었다. 두려움과 결심이 반반이었다. 좋아. 해보자. 모든 준비가 끝난 뒤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순했다. 집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움직이는 것. 늘 끓이던 시간에 차를 끓이고, 늘 정리하던 시간에 서랍을 열고, 늘 휴대폰을 충전하던 콘센트에 선을 꽂는 것. 평소와 똑같게. 그러나 전혀 다르게. 집 문을 열었을 때 공기의 결이 전날과 달랐다. 누군가 내 집에 들어왔다 간 흔적이 어수선하게 남아 있었다. 세로로 정리해둔 영수증 꾸러미가 가로로 흩어져 있었다. 문턱 아래에는 아주 얇은 회색 가루가 낯설게 빛나고 있었다. 창문 틀을 움직일 때 생기는 금속 먼지 같은 것이었다. 누군가 창문으로 드나들었구나. 주방 서랍의 배치도 사소하게 틀어져 있었다. 손이 작은 사람이라면 잘 쓰지 않을 위치에 작은 물병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표면에 묻은 지문은 어중간하게 닦인 상태였다. 닦았다는 사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적어도 2사람이 다녀갔다. 그리고 그들은 계획에 따라 움직였다. 거실 테이블 밑에 진수가 건넨 얇은 장치를 붙였다. 클릭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손가락 끝으로 살며시 눌렀다. 소파 아래에는 작은 원형 카메라를 밀어 넣었다. 렌즈는 칠흑 같았지만 불이 들어오면 내 편이 되어 나 대신 눈을 뜰 것이다. 침실에 들어갔을 때 진짜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창문 턱 위에 희끗한 긁힘 자국이 보였다. 누군가는 내 몸이 그 턱을 넘길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해 둔 것이다. 추락사. 그게 그들의 계획이었구나. 하지만 더 충격적인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다. 침대 아래를 들여다보던 중 대각선으로 스치는 아주 얇은 선을 발견했다. 카메라의 반사였다. 그런데 이건 내가 설치한 게 아니었다. 다른 누군가가 미리 붙여둔 것이었다. 이런. 소름이 돋았다. 내가 준비한 눈보다 먼저 그들이 붙여둔 눈이 방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카메라는 침대에서 창문을 향해 있었다. 마치 내가 어떤 끝을 택할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시나리오는 2가지였다. 우연한 추락과 믿기 쉬운 자연사. 나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침대 밑으로 손을 넣었다. 카메라의 모서리는 따뜻했다. 가동 중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 장치를 뽑지 않았다. 그들이 보는 대로 보게 두고 내가 보는 대로도 보겠다고 마음먹었다. 쌍방의 눈이 같은 장면을 서로 다른 의도로 저장하도록. 그날 밤 나는 잠을 청하지 않았다. 새벽 공기가 살가대 닿을 때마다 내 호흡은 조금씩 길어졌다. 해가 뜨기 전 우편물 더미에서 아주 짧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인은 보험사, 수신인은 나였다. 그런데 봉투 안에서 나온 종이는 누군가의 위임장이었다. 수령인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 내 도장이 스캔한 것처럼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도장의 굴곡을 아는 사람이다. 내 손이 평생 붙잡아온 그 작은 원의 질감을 안다. 이 도장은 내 도장이 아니었다. 내 도장의 모조품이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천둥 소리가 났다. 사건은 내 집 안에서만 벌어지지 않았다. 종이 위에서도 이미 절반이 진행되어 있었다. 어떤 사무실의 복사기 위에서도, 어떤 책상 서랍 안에서도, 어떤 사람의 폴더 속 파일 이름에서도. 이건 살인의 미수가 아니라 서류의 완성으로 귀착되는 서늘한 경제 행위였다.
내 존재를 숫자로 환산하고 내 호흡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계획. 나는 그 위임장을 다시 봉투에 넣어 사진을 찍었다. 이름을 크게 확대하고 도장의 굴곡을 대비를 높여 캡처했다. 파일 제목에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다. 나 스스로의 사인이자 고발이었다. 그날 저녁 내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떴다. 나는 받지 않고 문자함으로 유도했다. 문장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흔적을 남긴다. 메시지는 상냥했다. 건강을 묻고 안부를 전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은 어색하게 구체적이었다. 저녁에 무엇을 마시는지, 평소 어떤 농도의 차를 마시는지, 당분은 얼마나 넣는지. 독을 탈 계획이구나. 나는 내 습관을 모르는 사람처럼 답했다. 항상 같지 않다.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은 그냥 물을 마실 거다. 문장 사이사이에 작은 바늘을 숨겼다. 대답할수록 계획은 어긋나게, 상세할수록 변수가 많아지게. 다음 날 오후 내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 앱의 미승인 알림이었다. 내 통장이 아닌 공동명의 계좌의 접근 시도가 거절되었다는 메시지. 나는 한 번도 공동명의를 만든 적이 없었다. 그런데 시스템은 이미 내 이름과 아주 비슷한 그 오타의 받침으로 만들어둔 또 하나의 나를 알고 있었다. 박순덕이 아닌 박순득. 받침 하나의 차이. 그 순간 깨달았다. 첫 번째 반전의 실체를. 살인의 미수는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었다. 그보다 먼저 서류 위에서 나는 이미 사라지는 중이었다. 나는 카메라의 메모리를 교체하고 녹음기의 시간을 다시 맞췄다. 저녁 무렵 내 방의 공기는 전날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어제와 달랐던 한 가지가 있었다. 내가 그 공기를 먼저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 그 공기 속에서 작은 진실들이 더 이상 숨지 못한다는 사실. 문틈에 다시 그림자가 스쳤다. 이번에는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 무엇이든 이제 내 리듬으로 할 생각이었다. 문 앞에 사람이 발을 한 번, 두 번 옮겨 디뎠다. 조급함의 리듬이었다. 나는 그 리듬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의 문장을 썼다. 첫 번째 반전은 확인되었다. 다음은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두 번째 반전의 차례다. 나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천천히 등을 곧게 세웠다. 나는 오래 살아본 사람이다. 원가와 덤이 어디서 갈리는지, 진심과 가식이 어느 시점에서 톤을 바꾸는지, 거짓말이 문장의 어디쯤에서 숨을 고르는지, 그 모든 것을 내 손끝으로 배웠다. 이제 그 감각을 나 자신에게 쓸 차례였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다. 새벽이 끝나가고 있었다. 나는 주전자를 씻어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작은 상자를 밀어 넣었다. 그 상자에는 내가 오늘 지켜낸 서류 한 장과 내가 오늘 붙여둔 눈 두 개가 기록한 시간이 들어 있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증거는 흔들리지 않는다. 문득 우편함의 받침 하나가 떠올랐다. 오타 같은 받침. 그 한 획이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나는 그 받침을 오늘 내 편으로 돌려놓았다. 내 손으로, 내 이름으로, 내 호흡으로. 이제 다음 장면이 필요했다. 내가 모습을 드러낼 시간. 그러나 빈틈은 허락하지 않을 시간. 그들이 억지로 밀어붙이게 만들고 그 조급함이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스텝. 나는 느리게 걷기로 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서기로 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눈을 붙였다. 짧은 잠이었다. 하지만 잠에서 깨었을 때 나는 전날의 나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대신 두려움의 방향을 내가 정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나에서 누군가를 하나씩 모서리로 몰아가는 나로.
이야기는 이제 내 손에 있었다. 도망치는 사연에서 증명하는 사연으로. 나는 내 이름을 다잡아 한 줄을 마침표로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다음 페이지를 넘길 준비를 했다. 75세 박순덕. 더 이상 누군가의 표적이 아닌 스스로 전쟁을 선포한 할머니.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아들을 내 편이라고 믿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며느리와 사이가 서먹해져도 적어도 아들은 나를 이해할 거라 생각했다. 내 피를 나눈 아들이니까. 하지만 그 믿음은 너무도 쉽게 흔들렸다. 집안 어수선한 기운, 낯선 서류, 미묘한 발자국들. 그 모든 흔적들이 가리키는 결론은 내 마음이 가장 부정하고 싶은 것이었다. 아들이 나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것. 그날 오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준호. 내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엄마,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 평범한 어투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응, 괜찮아. 별일 없어. 나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 목소리마저 흔들리면 이 아이는 바로 눈치챌 것이다. 엄마, 요즘 몸도 안 좋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해. 요양원 한번 생각해 보셔. 또 요양원 이야기였다. 아니, 이제는 협박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침묵이 길어지자 아들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다. 엄마도 알잖아. 이게 다 서로를 위한 거야. 그 순간 내 귓가에 다시 진수의 목소리가 스쳤다. 아드님도 이미 며느리분의 계획에 동조하고 있어요. 나는 그 말을 애써 부정했지만 지금 통화 속 아들의 말이 그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서늘한 한기가 척추를 타고 흘렀다. 내 아들이, 내가 목숨 걸고 지켜온 아이가 나를 도려내는 쪽에 서 있다니. 그날 밤 집 안에 설치한 카메라의 영상이 진수에게서 전송되었다. 할머니,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화면 속에는 낯익은 모습이 찍혀 있었다. 아들이었다. 준호는 내가 집을 비운 사이 며느리와 함께 들어와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보고 옷장 속 서류함을 확인하며 무언가를 촬영하는 장면이 선명했다. 나는 모니터 앞에서 눈을 감았다. 믿고 싶지 않았다. 아들의 손에 내 도장이 쥐어져 있는 걸 보면서도 저건 분명 다른 의도일 거야 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러나 장면은 냉정했다. 아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아주 익숙한 손길로 며느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미영아, 이 통장도 사진 찍어도. 아들의 목소리가 화면에서 들려왔다. 오빠, 도장 각도 좀 더 잘 보이게 해봐. 며느리의 대답이 이어졌다. 그들은 한 팀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아들은 나를 지켜주려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손발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오랫동안 내 탓을 했다. 남편이 떠난 뒤 아들이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고 결혼 비용도 모조리 내주었다. 그때부터였을까? 아들에게 나는 부모가 아니라 돈을 내주는 존재로만 남은 게. 엄마, 세상은 변했어. 이제 좀 내려놓으셔야지. 며칠 전 아들이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려놓으라는 말은 사실상 포기하라는 말이었다. 살아온 삶, 내가 쌓아온 재산, 나라는 사람 자체를. 밤이 깊을수록 분노가 차올랐다.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무서움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다. 배신감. 내 피부치가 나를 향해 칼을 들이대는 순간 인간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저 싸우겠다고 다짐할 뿐이다. 나는 결심했다. 아들까지 포함해서
이들의 실체를 드러내겠다고. 내가 약해서, 나이가 많아서 그냥 당하고만 있는 노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창문 밖을 바라보며 나는 중얼거렸다. 준호야, 네가 먼저 나를 버렸구나. 그럼 이제 엄마도 너를 포기하겠다. 다음 날 진수는 나를 따로 불렀다. 할머니, 이제 두 번째 반전이 드러날 거예요. 그 아이의 말투는 단호했다. 그 반전의 주인공이 바로 아들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직접 마주하는 건 여전히 두려웠다. 진수는 작은 노트북 화면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며느리와 함께 찍힌 아들의 얼굴이 또렷했다. 대화 녹음 파일이 열렸다. 녹음 파일 재생. 며느리 오빠, 어머니가 계속 거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들 준호 엄마를 그냥 설득할 수는 없어. 강제로라도 해야지. 며느리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어머니가. 아들 준호 미영아, 지금까지 온 게 어딘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이미 늙었어. 언젠가는 갈 사람이야. 며느리 알겠어요. 그럼 언제? 아들 준호 이번 주 안에. 더 늦으면 엄마가 눈치챌지도 모르거든. 녹음 파일 종료.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언젠가는 갈 사람이라니. 내가 25시간의 진통 끝에 낳은 아이가, 내가 밤새워 간병한 아이가, 내가 모든 걸 다 내어주며 키운 아이가 나를 언젠가는 갈 사람이라고 말했다. 진수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죄송해요, 할머니.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보셔야 해요. 나는 오래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래. 이제 알았다. 내 아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구나. 눈물이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슬픔보다 더 큰 건 분노였다.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 아들을 감싸주던 어머니의 마음에서 배신자를 잡아야 하는 증인의 마음으로 거울을 바라보니 내 얼굴이 낯설었다. 75년 동안 순덕이 엄마, 준호 어머니로 불려왔던 내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박순덕이라는 한 명의 독립된 인간이 서 있었다. 어머니 박순덕은 오늘 죽었다. 대신 전사 박순덕이 태어났다. 할머니,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뭔데? 아드님이 이렇게 하는 진짜 이유요.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준호 씨, 사업에 실패했어요. 큰 빚을 졌고요.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진수가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 목숨이 위험해요. 그래서 급한 거예요. 할머니 재산이 필요한 거죠.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들이 나를 죽이려는 건 단순한 상속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나는 아들에게 뭐가 되는 건가? 구명보트인가? 아니면 그냥 돈덩어리인가? 할머니. 진수의 목소리가 안타까웠다.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이해했어. 그 아이도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거구나.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동정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죽일 권리는 없어. 그날 저녁 내가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엄마. 왜 이 늦은 시간에?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것이다. 엄마 혹시 어디 아파요? 응, 아파. 여기. 나는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물론 아들은 볼 수 없었지만 엄마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그래, 병원에 갈게. 그런데 준호야. 네? 엄마가 죽으면 너 많이 슬플까? 전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그냥 궁금해서. 당연히 슬프죠. 엄마인데. 거짓말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75년을 살아온 사람이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래. 고마워. 잘 자거라. 통화를 끊고 나서야 내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마지막 눈물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이 배신을 끝까지 밝혀내고 나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걸. 진수에게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전쟁이야. 내 아들과의 전쟁.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보다 단단했다. 할머니, 나는 박순덕이다. 한국 전쟁을 겪고 살아남은 여자고 남편 없이 혼자 두 아들을 키워낸 여자다. 75년을 치열하게 살아온 여자야.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런 내가 내 새끼한테 죽을 순 없어.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하루였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이 전쟁의 승자는 나 박순덕이 될 거라고. 그날 밤 나는 유언장을 썼다. 진짜가 아닌 가짜 유언장을.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아들 준호에게. 그리고 그 유언장을 일부러 서랍 위에 살짝 보이게 놓아두었다. 미끼였다. 그들이 이것을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 더 조급해할까 아니면 안심할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나는 이제 사냥꾼이다. 그리고 사냥꾼은 먹이가 덫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 다음 날부터 나는 평소보다 더 약해 보이기로 했다. 기침을 자주 하고 걸음걸이도 더 느리게 하고 혈압약을 눈에 띄는 곳에 놓아두기로 했다. 그들이 보기에 나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병든 노인이어야 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가장 선명하게 깨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상태였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준호야, 너는 나를 약한 노인으로만 봤구나. 하지만 너는 몰라.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75년의 세월이 내게 준 것은 약함이 아니었다. 지혜와 경험,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사용할 때가 왔다. 어머니 박순덕은 죽었다. 대신 전사 박순덕이 태어났다. 그리고 이 전사는 절대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아들의 배신을 확인한 후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어머니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증명해야 하는 증인, 그리고 덫을 놓아야 하는 사냥꾼이 되어 있었다. 며칠간 진수와 민우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탐정 일을 한다는 그 형제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했다. 할머니,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어요. 민우가 말했을 때 나는 묘한 안도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민우는 책상 위에 지도를 펼쳤다. 내일 저녁 며느리분이 움직일 겁니다. 아드님과 함께요.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남기려고 할 거예요. 약물이든 강제든 우린 그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복잡했다. 내가 직접 마주해야 하는 그 순간이 너무 두려웠다. 그날 밤 진수가 불쑥 내 옆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진지했다. 할머니, 저 사실 형이랑 탐정 일을 시작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 아이를 바라봤다. 그 눈 속엔 오래된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저희 어머니도 며느리 같은 사람에게 당했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가슴이 저릿했다.
보험금을 노린 계략에 휘말려서 결국 목숨을 잃으셨죠. 그래서 형이 탐정이 된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돕는 거고요.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그제야 이해됐다. 왜 그 형제가 나를 돕는데 이토록 진심이었는지. 그들은 이미 같은 지옥을 지나왔던 사람들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진수의 손등을 덮었다. 고맙다, 진수야. 내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더라도 지금은 나를 살리고 있잖니. 다음 날 함정은 본격적으로 준비됐다. 민우는 거실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소파 밑에도 또 하나의 장치를 숨겼다. 주방 싱크대 위에는 작은 녹음기를 붙였다. 모든 대화, 모든 손길이 빠짐없이 기록되도록. 그리고 내게 가짜 음료가 준비되었다. 투명한 액체였지만 실제 독이 든 것처럼 위장된 병이었다. 진수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절대 입에 대지 마세요. 우리가 다 기록할 거예요. 할머니는 그냥 두려워하는 척만 하시면 돼요. 오후 3시 나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영아, 나 좀 무서워. 혼자 있으려니. 너랑 준호 좀 와줄래? 목소리를 떨며 부탁하자 수화기 너머에서 며느리의 다정한 톤이 흘러나왔다. 어머님, 당연하죠. 금방 갈게요. 그 목소리 속 따뜻함이 오히려 내 속을 얼어붙게 했다. 나는 그 가식의 무게를 너무 잘 알았으니까. 저녁 무렵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철컥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 2개가 들어왔다. 아들과 며느리였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입가에는 여전히 친절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아들은 말없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아들을 찾을 수 없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서늘했다. 며느리가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홍삼 음료예요. 힘내시라고 가져왔어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나는 연기를 해야 했다. 고맙다. 그런데 목이 별로 안 마르네.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다. 아들의 목소리에도 초조함이 섞였다. 엄마, 지금 드셔. 그래야 기운이 나지. 나는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이 순간이 바로 함정의 중심이라는 것을.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들의 시선이 천장을 스쳤다.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천장에 숨겨둔 카메라의 반사광이 잠시 흔들렸던 것이다. 뭐야, 저거? 아들이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다. 나는 얼른 기침을 해 주의를 돌렸다. 기침 좀 해서. 미안하다. 며느리가 아들을 끌어내렸다. 지금은 중요한 게 따로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매서웠다. 거실 구석에 있던 작은 스피커가 깜박이었다. 민우의 신호였다. 경찰이 근처에 대기 중이라는 뜻. 이제 몇 분만 버티면 된다. 내 눈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그 힘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떨리는 손으로 병을 집어들며 그들에게 말했다. 알았다. 마실게. 그런데 너희는 너무 서두른다.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아들은 숨을 고르며 내 손목을 움켜잡았다. 그때였다. 거실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붉은 불빛이 창문 너머로 스쳤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동시에 일그러졌다. 할머니, 지금이야. 민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들었다. 순간 집안 곳곳에 카메라, 불빛이 반짝이며 모든 장면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아들의 손이 병을 움켜쥐고 있었고 며느리의 얼굴에는 가식 없는 증오가 드러나 있었다. 그들의 범행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믿기 힘든 3번째 반전이 터졌다.
아들이 내 손을 놓고 며느리의 팔을 잡아챘다. 미영아, 이제 그만하자. 경찰 왔어. 끝이야. 나는 얼어붙었다. 아들이 내 편으로 돌아선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일까? 민우와 진수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경찰들이 뒤따라 들어왔다. 순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것이 터져 나온 그 순간 나는 소리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릴 힘조차 없었다. 사이렌이 창을 핥고 지나가던 붉은 빛, 현관에 쏟아져 들어오던 무거운 발자국, 공기 속에 비늘처럼 흩어지던 긴장. 한동안 나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는 관람객처럼 서 있었다. 경찰은 방 안의 장치를 하나씩 확인했고 민우는 준비해둔 기록 목록을 내밀었다. 거실 천장, 소파 및 싱크대 아래, 침실, 서랍 안쪽 각기 다른 각도와 시간으로 저장된 조각들이 하나의 문장을 이루듯 줄을 맞췄다. 증거는 목격자의 기억보다 차갑고 피부치의 변명보다 무거웠다. 경찰은 며느리의 가방을 열었다. 작은 병들, 주사기 케이스, 불분명한 메모가 들어있었다. 메모는 용량과 시간, 각도와 장소, 생각보다 과학적이고 치밀한 단어들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오래전 한정식집에서 레시피를 적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무게, 불, 기다림, 손의 온도. 좋은 요리는 사실성의 조합이고 나쁜 범죄도 사실성의 조합이었다. 아들의 얼굴은 오래 보지 않기로 했다. 사람의 눈에는 서로를 흔드는 각도가 있다. 그 각도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조사가 길어지던 중 진수와 민우가 낮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나는 그제야 형제의 비밀을 조각 맞추듯 읽었다. 그들의 어머니를 지웠던 손길과 나를 지우려던 손길은 같은 질감이었다. 보험 설계의 구조, 대리 수령의 구멍, 이름의 받침 하나가 만드는 빈틈. 그 구조는 사람의 도덕을 무너뜨리는데 드는 시간을 계산해둔 도표와도 같았다. 사건은 빠르게 수습되었다. 기록, 증언, 주변인의 통화 내역, 카드 사용 시각, CCTV의 궤적, 그리고 보험사의 내부 로그. 문자 중 하나는 내 손을 오래 붙잡았다. 설득이 어렵다면 다음 단계로. 익명 처리된 발신인의 글자는 튀지 않았고 문장도 상냥했다. 범죄는 종종 상냥한 문장으로 시작한다. 재판은 몇 달을 지나야 닿을 곳이었지만 구속과 기소는 빨랐다. 경찰은 내게 말했다. 연쇄로 엮일 수 있는 사건들이 더 있다고. 민우가 미리 보여준 사진의 사람들, 연도와 사망 원인, 보험금의 향방. 그 사람들에게도 오늘의 무게가 가 닿기를 바랐다. 사람의 이름은 한번 정확히 불러주면 돌아온다. 나는 아들의 이름을 조심히 마음속에서 놓아보았다. 놓아도 사라지진 않았다. 다만 더 이상 나를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 사람은 때로 이름과 거리를 둬야 한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모든 게 표지가 되고 표지는 본문을 해친다. 나는 본문을 지키기로 했다. 며느리는 침묵했고 아들은 울지 않았다. 침묵은 인정이 아니고 눈물은 반성의 증거가 아니다. 그건 알고 있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며칠 뒤 민우가 작은 상자를 들고 찾아왔다. 상자 안에는 형제의 어머니가 쓰던 오래된 냄비가 들어 있었다. 손잡이가 닳아 무광으로 빛나는 세월의 기름이 배인 냄비. 나는 그 냄비에 물을 올렸다. 물은 조금 더디게 끓었고 끓기 시작하자 그릇 끝에서 작은 소리를 냈다. 삶은 결국 끓는 시간을 견디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빨리 끓인 물은 쉽게 식는다. 지켜본 물은 쉽게 식지 않는다. 끓인 물로 나는 차를 2잔 우렸다. 한 잔은 나에게, 한 잔은 형제의 어머니에게. 실제로는 빈자리를 향해 밀어놓은 잔이었지만 함부로 비우지 않았다. 사람의 자리는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라고 오늘의 나는 배웠다. 봄이 오기 시작하던 날
나는 현관문 옆에 작은 표지를 붙였다. 혼자 사는 집, 혼자 살지 않습니다. 문구를 보는 이들에겐 그저 장난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문장에는 기록 장치의 전원, 동네 사람들의 눈, 경찰의 전화번호, 그리고 내 이름이 들어있다. 혼자는 혼자가 아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뒤로 나는 밤에 창을 활짝 열 수 있게 되었다. 민우는 나에게 이를 제안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다며 할머니의 눈과 손이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나는 한동안 거절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내 나이를, 체력을, 상처를 이유로. 그러나 거절의 문장마다 내 등줄기로 새로운 뜨거움이 흘렀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한 발 더 가도 된다고.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겪는 사소함의 균열, 그 사이사이에 손을 넣어 붙여보기로. 내가 평생 익혀온 감각, 재료의 선도, 불의 높낮이, 기다림의 길이를 사람에게 써보기로. 첫 번째 의뢰는 사기로 돈을 잃은 노인의 전화였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내 지난 겨울의 떨림을 들었다. 서둘러 달려갈 필요는 없다. 대신 정확해야 한다. 그날 나는 메모지에 한 칸을 접었다. 사람의 마음은 증거보다 느리고 증거는 마음보다 빨리 도착한다. 이 문장을 주머니에 넣고 현관문을 나섰다. 가끔 밤이 온다. 어둠은 여전히 뒤에서 내 어깨를 눌러온다. 그럴 때마다 나는 창틀을 눌렀던 그 손바닥을 떠올린다. 사라진 긁힘 자국 위에 남겨둔 나의 체온. 그 체온이 아직도 금속에 얇게 남아있다고 믿는다. 믿음은 증거가 아니지만 증거를 부르는 힘이 있다. 나는 믿는다. 오늘도 내일도 이름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잘못 붙은 받침은 떨어져 나가고 빈칸은 제대로 채워질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나는 내 이름을 또렷이 적는다. 누구의 엄마라서가 아니라, 누구의 며느리 때문에가 아니라 나 자체로. 도장을 찍는 대신 손글씨로, 서류의 칸 대신 종이의 여백으로. 살아온 날들이 도장처럼 나를 증명해주는 시대는 멀어졌다. 이제는 내가 나를 증명한다. 이 사연을 여기까지 적고 나니 긴 숨이 나왔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나를 지킨 증인이자 다음 사람을 지킬 증인이다. 사람의 삶에 붙는 마침표는 둥글게 닫혀 있지만 자세히 보면 작은 꼬리가 있다. 그 꼬리는 다음 문장을 부른다. 나의 다음 문장은 누군가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여러분, 혹시 부당함 앞에 혼자라고 느끼신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혼자 사는 집, 혼자 살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알려주고 서로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 쉬어도 괜찮습니다. 쉼표가 있어야 문장은 끝까지 도달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손전등 하나가 되어 주었다면,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같은 어둠을 걷는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주는 불빛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나를 지킨 증인이자 다음 사람을 지킬 증인이다. 박순덕, 75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다.